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간호사 국가고시 대비 아동간호학 강의를 맡고 있는 오정아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첫 인사를 드리게 되는데요. 먼저 여러분들 교재 받으셨죠? 자, 아동간호학 공부를 할 때 여러분 어땠었어요?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어려울 수밖에 없죠. 혹시 여기서 결혼하신 언니 있을까요? 이번 팀은 있어요? 혹시 아기는? 자제분은? 고등학교 1학년. 네. 초등학교 3학년. 자, 이분한테는 쉬울 거예요. 왜? 육아라는 경험을 했죠. 근데 너무나 옛날 일인 것 같아요. 그죠? 거의 고등학교 1학년이면 10년이 넘어갔잖아요. 그렇죠? 15년 넘어갔죠. 그렇게 옛날 일을 더듬은 건데 여러분들이 아직은 육아 경험이 없어서 그냥 나무집 애기 조카 보고 예쁘다로 끝났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렵긴 한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아동간호학을 조금 물론 단기 속성이지만 공부를 꼼꼼히 해 놓으시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부모가 됐을 때 아동의 발달 단계 특성들이 굉장히 아동간호학에서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공부하시면 나중에 육아에 많은 도움이 되실 거고요. 여러분들이 유인물에서 한번 보시면 유인물 받으셨죠? 아동간호학 출제 문항수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목차와 같은 연결로 제가 정리를 해 놓았는데요. 시험 문제가 어디서 가장 많이 나와요? 그렇죠. 작년 16년부터 간 문제가 40문제에서 35문항으로 줄었죠. 그래서 올해 역시 35문항으로 진행이 될 건데 성장 발달에서 거의 10문제 이상이 나와요. 물론 10문제에서 13문제. 제가 그걸 정확하게 찝을 수는 없죠. 그쵸? 제가 국시요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평균 35문제에서 30% 이상이 여기서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하실 이번 시간부터 공부해서 앞으로 한 3, 4시간 할게 이게 여기서 다 10문제 이상이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성장 발달 부분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굉장히 외워야 될 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단순 숫자 암기들이 굉장히 많아. 언제 뒤집냐? 유치가 언제 나냐? 언제 애들이 걸어 다니냐? 뭐 이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꼼꼼하게 자세하게 파고 들어가셔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고요. 나머지 신생아기, 고위험 신생아, 영아, 유아, 학년전기, 학령기, 총성년기에는 평균 한 5문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는 보통 그때 그 발달 단계에 따른 질병의 특성을 중심으로 그리고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나오는 질병들이 있어요. 그 질병의 증상, 간호중재를 같이 연결하셔야 되는 것이죠. 요즘에 최근에 나오는 국시 문제는 어떻죠? 어떤 상황을 주고 거기에 맞는 간호중재, 가장 적절한 간호중재 아니면 최우선시되는 간호중재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이냐 이렇게 문제가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증상과 간호를 다 연결을 시켜서 여러분들이 정리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아동간호학 강의는 총 24시간 기준으로 이제 강의가 진행이 될 거고요. 자, 먼저 학원 기본서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핵심 개념 중심이 먼저 되어 있죠. 그쵸? 핵심 개념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그 단원별로 각각의, 문제, 핵심 문제들로 정리가 되어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성장 발달 부분 한번 핵심 문제를 한번 봐보실래요? 총 몇 문제던가요? 챕터 2. 성장 발달. 그렇죠. 100 몇 문제요? 130문제 가까이 돼. 132문제죠.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문제들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핵심 문제들을 책으로 다 올려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문제를 풀어갈 때 아는 문제보다는 틀린 문제 중심으로 가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 대박 열린 고시학원을 선택할 때 기준이 뭐였어요? 뭘 보고 여기 오셔서 수업을 듣는 거죠? 항상 앞에 앉는 분들이 구충이죠. 어떻게 선택하셨어요? 최다 합격률. 네, 좋습니다. 합격 수기도 보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농담이긴 하지만 집하고 가까워서
라고 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또 시골이라는 표현 참 죄송하지만 아침에 기차 타고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지방에서. 근데 여러분들이 그 문제들을 보실 때 그냥 보시지 말고요, 학교자 수기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한 가지 문제도 꼼꼼하게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제가 만든 문제들의 특성은 5가지 문항이 있죠. 그러면 그 한 문제를 풀어서 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5문제를 푸는 효과를 노리는 문제들이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 맞지 뭐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틀린 문항들을 꼼꼼히 왜 틀렸는지 문항을 하나하나 분석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틀린 문제는 꼭 다시 확인하자라는 모토를 가지고 하셔야 되겠고요.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직 여러분들은 시간이 있으시죠? 그렇죠? 지금 여름방학 때 오신 재학생인 분들도 꽤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시간이 충분합니다.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보다 다시 중요한 핵심 개념을 다지기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모르면 여러분들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그 문제 많이 풀어보는 것의 단점이 뭐냐면 문항 하나만 바뀌어도요, 단어 하나만 바뀌어도 또 틀려요. 문제에만 익숙해지면. 아셨죠? 그러니까 틀린 문제는 다시 기본 개념을 찾아서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기본 개념을 명확하게 정립하지 않는 이상 문제만 많이 풀어도 도움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셨어요. 그렇죠? 한 여름방학에서 2달 공부하셨는데 그게 12월까지 남아있을까요? 아니라고요. 그렇죠? 사람의 기억력에는 한계가 있어요. 물론 재학생이신 분들은 학교 들어가면 국시대비 모의고사들 학교에서 많이 보실 거예요. 좋은 점은 그때 성적들이 많이 올라간대요. 방학 때 하셨던 분들은. 그렇지만 재학하지 않으신 분들은 잊어버린다고요. 반복하지 않으면 결코 여러분들 거를 만들 수가 없다라는 것을 강조해 드리고 싶고요. 자, 수업 시작 전에 제가 유인물을 드릴 겁니다. 오늘은 아동과학은 드릴 게 많지가 않아요. 교재에 많이 쓰여 있어서 지금 예상 출제 문항수만 유인물로 드렸고요. 과목에 따라서, 챕터에 따라서 유인물이 많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설명하는 것보다 그냥 눈으로 보는 게 더 이해가 빠른 항목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은 유인물로 드릴 거니까 수업 시작 전에 유인물이 있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고요. 동영상 듣고 계시는 분들은 자료실에 올려져 있으니까 다운받아서 수업 시작 전에 준비하여서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뚜렷한 목적의식을 갖고 여기에 참여하신 거죠. 그쵸? 목적의식 뭐예요? 합격인 거죠. 간호사가 되는 거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좋아요. 근데 언제쯤 흐트러지냐면 한 2주 정도 지나면 조금 흐트러져요. 이제 조금 피곤함이 막 몰려오고, 그쵸? 지금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 초심을 잃지 않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고요. 천천히 저랑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좋습니다. 자, 첫 번째 챕터에 보면 아동간호학의 개념입니다. 3페이지 보세요. 자, 아동간호학의 개념에서 아동간호학의 정의가 중요하겠죠. 그러면 3개의 땡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첫 번째. 자, 아동간호학에서 중요한 거는 그 아동만 케어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아동과 아동을 포함한 가족을 건강을 유지 증진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별표요. 출생 시에서 청소년기까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학년전기, 학년기, 청소년기까지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생 시부터 청소년기까지의 성장 발달을 다룬 것이고 가능한 최대한의 가능성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아동간호학의 목적을 보면 우리 항상 나오는 말이죠. 아동 플러스 사람들이죠. 인간의 건강 유지, 증진, 그 다음에 아동의 최적의 성장 발달, 건강 능력의 극대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자, 여러분들 제가 수업하다가 별표 많이 치세요. 꼭 외워야 합니다. 이 말을 굉장히 자주 할 겁니다. 근데 그거 무시하지 마세요. 어느 합격자분이 글을 쓰셨는데 제가 그 말을 너무 해갖고 자기는 수업 시간에 너무 싫었대요. 뭘 이런 것까지 다 외워야 하느냐. 어떤 생각이 드세요? 외울 부분 여러분 간호학 암기 과목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외워야 되느냐 그럼 싫어서 그냥 그랬었대요.
근데 그게 시험 문제 다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아셨죠? 외워야 한다, 별표 많이 치세요라는 거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고요. 그만큼 기본에 충실하고 그만큼 기출에 많이 나왔던 개념을 별표 많이 치세요, 꼭 외우세요 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도 꼭 암기를 하고 주무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3번에 아동간호가의 역할이 있죠. 이것도 별표 많이 하세요. 이것도 거의 2, 3년마다 한 번씩 주기적으로 나오고 있는 기출입니다. 그러면 아동간호사의 역할에서 양육자의 역할은 바로 아실 수 있겠죠. 그쵸? 그 다음에 옹호자의 역할이요. 자, 옹호자의 역할에서 최선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보를 줘야 된다는 것이죠. 왜요? 아동과 가족은 그런 의료 정보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동 간호사들은 그 최선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보를 알려주셔야 되고요.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지지를 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자의 역할은 어때요? 질병의 증상과 관리에 대해서 아동 플러스 가족에게, 특히 그 아동을 간호하고 있는 엄마, 양육자에 대해서 교육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도자 및 관리자의 역할이죠. 지도자와 관리자의 역할들을 조정을 잘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연구자의 역할, 윤리적 의사결정자의 역할들이 있습니다. 6가지가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출제 잘하면 6가지 역할 중에서 어떤 걸 가장 많이 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옹호자의 역할이 실제 기출에서 많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옹호자의 역할에서 땡땡이 3개 있죠. 요 문장 기억하셔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6번 윤리적인 의사결정자의 역할입니다. 자, 아동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아동들은 어때요? 정신연령이 아직 미성숙하기 때문에 최적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누가 주로 의사결정을 하게 되죠? 아동은? 그렇죠. 아동의 법정보호자, 아동의 보호자들이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아동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자율성을 침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간호사들은 윤리적인 의사결정의 역할을 도와주는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번째로 중요한 게 윤리적 의사결정자의 역할이에요. 그 다음에 아동간호의 사회적 경향은 흐름으로도 보셔야 됩니다. 물론 이게 실제 기출로도 나왔던 문제이긴 하지만 어렵지는 않아요. 자, 질병에서 예방 중심으로는 아동간호뿐만 아니라 성인간호학에서도 그렇고 다 그렇게 바뀌고 있죠. 그래서 예방 중심으로 바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 중심 의료가 어때요? 병원에서부터 지역사회로 점차 확대가 되어 있고 장기 입원에서 일일 수술, 그쵸? 그 다음 외래 병원 환경으로 바뀌었고 영아 사망률이 감소하는 반면 사고로 인한 사망은 굉장히 증가하고 있죠. 또한 만성질환의 증가도 있으면서 급성질환도 많아지면서 만성질환도 많아지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간호비용 절감에 대한 관심들이 증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요즘에는 맞벌이 여성들이 굉장히 많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아동이 어때요? 방과 후에 학원을 돌아다니는 사태들이 많이 발생하죠. 집에서 케어가 안 되는. 그렇기 때문에 방과 후에 여러 곳의 사교육을 기관을 또 돌아다니는 문제들도 갖고 있다는 것이고요. 가족간호 중심에 대한 관심도 올라가게 되고 그 다음에 아동의 건강발달 문제를 해결 위한 과학적 체계적 지식을 요구하고 있는 흐름으로 방향이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굳이 무지 단순하게 외우려고 하면 안 외워지는 거죠. 이거는 흐름으로, 느낌으로 문장을 이해하시는 걸로 가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단순 메모리가 필요한 게 있고요. 이거는 그렇지 하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이죠. 그 다음에 아동학대에 대한 것들이 좀 요즘에는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죠. 자, 학대는 성인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신체적, 정서적, 성적 학대, 방임까지도 포함하는 게 이제 아동학대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유형을 먼저 구별하셔야 되는 거죠. 자, 신체적인 학대는 말 그대로 신체적으로 학대가 일어나는 것이죠. 찌르기, 때리기, 발로 차기, 물기, 화상 입히기, 흔들기 이런 일들이 제법 많고요. 그 다음에 의도적인 신체적 손상을 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신체적인 학대를 가하는 부모의 아동에게 신체적 학대를 가하는 그 부모의 특성들을 보시게 되면 부모들 자체조차도 분노 조절에 어려움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아버지도 어때요? 그 아버지, 할아버지한테 폭력을 받고 아버지가 컸다 그러면 그 아버지가 그 아동에게 다시 폭력을 대물림하는 사태들이 많이 볼 수 있고요. 사회적으로 지지체계들이 이분들이 굉장히 약하죠. 경제적으로도 빈곤한 층이 많고요. 그 다음에 성격으로도 짜진 자존감, 또 엄마가 부적절한 역할을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게 되죠. 그래서 대리인에 의한 민하우젠 증후군하고 흔들린 아기 증후군이 있는데, 특히 흔들린 아기 증후군은 15년도 문제에 나왔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15년도 문제들 가끔씩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건데, 민하우젠 증후군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자, 뭐냐면 대리인에 의한 민하우젠 증후군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엄마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싶어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아동을 일부러 아프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아프게 하고 또 실제로도 아동에게 손상을 끼쳐서 아동을 병원에 데리고 와요. 왜 그랬어요? 그럼 몰라요 예요. 왜 애가 아픈지를 모른다. 실제적으로 쉽게 말하면 아동이 아프게 만든 장본인이 누구예요? 엄마예요. 그런데 애가 실제적으로 손상을 받아서 병원에 응급실에 왔단 말이에요. 근데 엄마는 몰라요. 근데 그걸 찾아보면 엄마가 관심과 주목을 받기 위해서 아동에게 신체적인 학대를 가하는, 이게 민하우젠 증후군이에요. 그 다음에 흔들린 아기 증후군은 여러분들 이거는 동영상이라든가 인터넷에서 많이 보셨죠. 베이비시터들이 어떻게 해요? 애기 막 흔들어 가지고 하는 것들 많죠. 난폭하게 흔들어서 초래되는 심각한 장애예요. 그래서 뇌손상의 한 양상, 구토, 호흡곤란, 두개뇌출혈, 망막출혈, 골절, 이거는 여러분들 안 해오셔도 되죠. 근데 이게 안 해오셔도 된다는 말은 진짜 안 외워도 된다는 말일까요? 이해해야 되고, 이거는 외워야 되는 항목이에요. 그때 공부하시다 보면 특히 성인에서도 NS 파트 쪽, 그 다음에 아동에서도 애들 뇌손상 환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기본 증상이 이거예요. 구토하죠? 호흡곤란 오죠? 출혈 있고 망막 출혈 있고, 그죠? 이건 당연히 자동으로 따라와야 되는 내용인 거지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뇌손상의 증상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정서적으로 학대는 말 그대로 정서적으로 손상을 가하는 거죠. 거절하고 애기 고립시키고 무시하는 거. 언어적인 비난. 너 때문에 내가 힘들어 죽겠어. 꼴 보기 싫으니까 나가 죽어라. 뭐 이런 표현들인 거고요. 성적 학대는 성희로 접촉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동 방임이요. 방임에 대한 문제도 제법 있어요. 그래서 아동 방임도 지금 15년 문제가 흔들린 아기 증후군이고요. 14년이 방임에 대한 문제가 나왔다는 것이죠. 그만큼 아동간호학에서 아동 학대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최근 흐름과 맞물려서 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방임의 정의는 뭐예요? 기본적인 신체 교육, 정서적으로 그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이거를 안 한다는 거, 태만히 한다는 건 게을리 한다는 거죠. 학교 안 보내요. 옷 안 갈아입혀요. 얼마 전에 TV에서 뭐가 나왔죠? 아동이 겨울인데 반바지 반차림으로 집에서 탈출해서 나와서 슈퍼에서 막 개걸스럽게 먹고 있었다가 그게 이제 경찰에 인도가 되면서 조사가 들어갔었던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전부 방임에 들어가는, 기본 거를 안 한다는, 옷 입히고 씻기고 먹이고 학교 가는 거, 이런 거를 안 하는 게 방임이에요. 그래서 신체적인 방임에 의식주 안 하겠다라는 거죠. 아파도 병원 안 데려가는 거. 그 다음에 정서적인 거는 애정, 관심, 정서적인 거에 대한 아동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이죠. 전체적인 방임의 정의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아동기의 건강 지표입니다. 자, 아동의 사망 주요 원인은 자동차 사고죠. 아동기는 특히. 그다음에 청소년기 15세에서 24세는 청소년기죠. 자살이 높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신생아 사망률하고 영아 사망률인데 영아 사망률이 문제에 많이 나오죠. 자, 사망률의 정의에서 보면 기본 단위가 몇 명? 1000명이라고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동그라미. 신생아든 영아든, 그렇죠? 1000명에 대해서 생후 첫 한 달이 뭐예요? 이때가 신생아기죠. 출생 4주. 그렇죠? 한 달까지 사망자 수가 신생아 사망률. 영아는 언제까지가 영아기죠? 돌 때까지죠. 12개월까지. 그렇기 때문에 1000명의 영아 중에서 1년 동안 사망한 영아 수. 그래서 1000명에 대한 한 달이냐 12개월이냐에 따라서 신생아냐 영아 사망이냐를 결정이 되는데, 그 중에 영아 사망률이 문제 많이 나온 이유가 다음 페이지요.
국가의 보건복지 수준이 어떠냐를 평가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지표가 영아 사망률이라는 것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영아 사망률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자, 영아 사망률이 아까 아동 간호의 사회적인 영향에서 영아 사망률이 감소하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감소하는 이유를 좀 찾아봅시다. 주상기 산정 관리가 예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철저하게 현대로 오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양육 환경이 개선되고 있고 의료 보급이 확대가 이루어져서 점차 영아 사망률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는 어렵지 않으시죠? 굉장히 쉽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는데 여러분들이 첫 시간이어서 아직 문제풀이는 안 하셨다라는 것이고요. 자, 다음번부터는 이거 용납 안 돼요. 미리 풀어 오셔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은 문제풀이가 조금 천천히 나갈 겁니다. 자, 1번. 아동간호학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 몇 번일까요? 자, 적어보세요. 몇 번일까요? 5번. 자, 아동간호학은 아동 중심의 간호를 제공하는 것이다. 5번이 틀렸죠? 그러면 왜 이거를 바르게 고치는 게 여러분들의 숙제인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바르게 고치면 아동 플러스 가족 중심의 간호인 거죠. 그렇게 고쳐야 되겠고요. 아동과 1번, 아동과 가족의 건강 유지, 증진, 체적의 성장 발달을 지지하고 건강 능력의 극대화를 도모한다. 건강 및 발달상의 최대한 가능성을 성취할 수 있게 한다. 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적 체계적인 지식을 요구한다. 아동과 가족에 대한 간호를 수행한다라는 게 전체 아동간호학의 정의성의 총 내용이 다 포함되는 내용들이죠. 2번입니다. 가족이 이용 가능한 의료 서비스를 알게 하고 치료와 절차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주며 가족이 인간 아동간호에 필요하게 하는 아동간호사의 역할이요. 몇 번일까요? 자, 몇 번? 5번? 몇 번? 자, 답은 오지선다에서 두 개로 나눴어요. 2번과 5번. 자, 그럼 2번과 5번을 선택을 해보죠. 몇 번? 2번이죠. 옹호자 역할이 굉장히, 자, 필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의사결정을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고, 자, 얼른 앞에 찾아보세요. 또 뭐 해주는 거라고 했어요?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그랬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알게 되고 거기에 따른 정보를 제공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옹호자의 역할일 것이죠. 그래서 옹호자의 역할 꼭 기억하시라는 거였고요. 3번. 아동 환자를 간호할 때 쉽게 빠질 수 있는 윤리적인 딜레마요. 자, 이거는 여러분 나중에 간호관리에서 공통되는 중복되는 내용이긴 해요. 자, 4번 자율성의 원리입니다. 자, 아까 제가 그래서 자율성의 침해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자율성의 원리는 뭐냐면 나에게 어떤 위험이 가해지는 의료 처치가 이루어질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의료진은 환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사전에 정보를 충분하게 제공을 하고 환자는 그 정보를 듣고 내가 잘 이해해서 나에게 행해지는 의료 행위를 판단할 수 있는 게 자율성의 원리예요. 그래서 아동은 그런 자율성의 원리가 침해될 수가 있다고 그랬었죠. 왜? 의사결정이 명확하게 할 수 없는 미성숙한 연령이기 때문에 그 부모들이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율성의 원리가 여기에 맞는 거죠. 왜요? 자신이 자율성의 원리는 설명을 다 듣고 내가 그거를 의사결정을 그럼 나는 이 방향으로 하겠습니다라고 표현하는 게 자율성의 원리예요. 근데 아동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자율성이 침해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4번. 아동간호의 사회적 경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렇죠. 1번이죠. 의료기술의 발달로 근만성 질환의 감소가 아니라 증가죠. 아동학대 유기 및 성폭력의 증가 맞고요. 소비자 중심으로 가는 건 맞죠. 병원 중심이 아닌 그쵸? 국민들. 특히 여기는 아동이기 때문에 소비자 중심, 아동으로 중심으로 가게 되는 거고 예방 중심으로 가는 거고 병원에서 벗어나 지역사회로 확대되는 것이죠. 1번. 영아 사망률 저하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옳은 것.
2번이죠. 철저한 산정관리 증가구역. 그럼 1번은 사망률 저하에 출산 연령이 증가하는 게 사망률 저하와 상관이 있을까요? 사망률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인부들이 요즘에 출산 연령들이 증가하고 있죠. 그쵸? 저희 때만 해도 30대 중반이 이제 노산이라고 했었던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요즘에는 뭐 37, 40 첫 출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게 여성의 그런 출산 연령이 증가는 지금 저 사망률 저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뭐 하고 있을까? 뭐 하고 관련이 돼 있을까? 엄마가 나이가 많아지면. 그렇죠. 고위험 인부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것이고요. 또 아동들은 기형아들, 미숙아들 출산의 위험성이 증가하는 것이 엄마 나이가 많아진다 그래서 이게 사망률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영양 공급의 감소가 아니라 영양 공급 굉장히 잘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환경위생의 감소가 아니라 환경위생이 깔끔하게 잘 되는 것이고요. 출산율 저하는 사망률하고 그렇게 상관이 없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맞는 것이고요. 6번. 영아 사망률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것. 그렇죠? 영아 사망률은 살아서 출생한 10,000명이 아니라 그랬었죠. 몇 명? 1,000명의 영아 중에 1개월 동안 사망한 수가 아니죠. 영아는 돌 때까지니까 1년 동안까지 사망한 영아의 수. 이게 맞는 것이고요. 자, 모치에 대한 보호, 양육 환경의 개선을 통해서 감소시킬 수 있다. 이게 아까 5번 문항에 나왔던 내용 다시 반복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풀이를 통해서 반복적인 중요한 개념들을 다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철저한 주상기 관리해서 아까 사망률이 줄어든다 그랬었잖아요. 다시 나왔고 한 나라의 주요한 보건지표로 사용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뭐로 대답해야 된다? 영아 사망률. 그래서 답까지 3번이 또 실제 기출로도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답까지 하나를 무시하지 말라는 게 이런 이야기예요. 아셨죠? 그 다음에 영아 사망률의 가장 큰 원인은 주상기 문제, 그쵸? 선천성 기형, 미숙아의 경우죠. 그쵸? 맞습니다. 자, 7번. 1에서 4세의 아동 사망의 주요 원인은요? 사고죠. 그쵸? 그 다음에 8번. 부모 되기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아닌 것. 이거 나중에도 다음 챕터에 나올 건데요. 이건 흐름으로도 느낌으로도 푸셔야 되겠죠. 그럼 몇 번? 4번이죠. 부모가 권위가 너무 많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일관성 있는 태도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강화는 뭐예요? 잘한 행동을 더 잘하도록 강화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일정한 규칙을 통해서 해야 되고 부모가 역할 모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4번이고요. 9번. 아동학대 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지 않는 것? 자, 4번. 4번이 아닌 것 같다. 자, 4번이 아닌 것 같다고 4번은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럼 답을 다시 찾아보세요. 네, 3번 나왔고 또 2번. 2번? 자, 여러분 2번 그러면 자신이 없어요. 저도 이제 애들을 키워보면 초등학교 때 애들을 가르치보면 엄마 눈치를 보면서 몇 번? 그러면 2번? 딱 그래요. 저를 딱 보면서 번 올라가면 찍은 거예요. 자신 있으면 2번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답은 2번이에요. 자, 2번이 왜 그러냐면 시기가 같은 여러 개의 골절이면 이건 사고인 거죠. 그쵸? 근데 시기가 학대로 들어간다 그러면 계속 주기적으로 때리는 거 아니에요. 그쵸? 때려갖고 골절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기가 다른이죠. 그러니까 골절로 계속 입원을 하는데 주기적으로 입원을 해요. 그러면 그건 학대인 거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시기가 같은 여러 개의 골절이 아니라 시기가 다른, 그쵸? 1월에 때리고 3월에 때리고 5월에 때리고 그래서 계속 그런 골절 사태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타박상과 채찍 자국은 당연히 학대인 거고요. 원형의 화상 자국은 뭐예요, 여러분? 아까 3번으로 답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렇죠. 담배로 지진 거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불량한 개인인세 상태도 아동 학대에 들어가는, 학대에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신체 앞뒤 양쪽으로 심한 멍자국, 멍은 때려서 멍이 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맞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자, 10번. 아동이 아래와 같은 행동을 볼 때 어떤 학대를 받았음을 알 수 있는가? 생식기 부위인 냄새를 자꾸 맡아보고 낮은 자존감이 만들어지고 회음과 항문 열상 통증이 있다. 그렇죠. 이거는 틀리면 절대 안 되죠. 성적 학대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11번.
정서적으로 학대받은 아동에게서 발견될 수 있는 특성이 아닌 것. 네, 3번. 눈 접촉을 하는 것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눈 접촉을 안 하려고 하죠. 피하죠. 자꾸 눈 마주치려고 하면 자꾸 피하는 거. 뭔가 있는 거예요. 자, 통증에 대해서 무표정하고 무감독하고 발달이 지연이 되겠죠. 그 다음에 사회적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 정서적으로 학대받고 있는 아동들의 전형적인 특성입니다. 답은 3번. 12번. 정서적인 학대를 가하고 있는 부모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특징. 그렇죠. 아동에 대해서 비난과 부정적인 말을 자주 하는 부모들이 그렇고요. 그러면 1번. 일상생활에 사사건건 간섭한다. 간섭하는 것보다는 정서적인 학대는 간섭 안 하는 거죠. 무관심인 거죠. 그 다음에 아동에게 지나친 친밀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 친밀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는 부모가 그만큼 아동에게 관심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 정서적인 학대를 가하고 있는 부모는 관심이 없는 거죠. 친밀성을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것이죠. 아동이 뭐 하는지 관심도 없는 거. 아동을 과잉 보호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보다는 아동을 방치하는 특성을 갖고 있죠. 아동이 가진 상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집중해서 들으면 굉장히 좋은 부모죠. 안 들어가는, 경청 안 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3번. 성적 학대를 받은 아동의 특징적인 증상, 행동이 아닌 것. 자, 이거 틀리면 안 되죠. 그렇죠? 손빨기, 야뇨증 등의 태행 행동 등을 하고 있고요. 성에 대한 지나친 관심, 지식을 갖고 있고 부정적인 신체감, 자신감을 갖고 자존감, 그다음에 불신감을 갖고 있고 체육 시간에 적극적인 참여는 정상 발달하고 있는 아동의 특성이죠. 악몽, 잠을 잘 못 자고 악몽을 꾸고 하는 것이죠. 답은 4번. 14번. 아동이 사회화 과정에서 수용 가능한 행동을 격려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부모 역할 행위요. 그렇죠. 강화죠. 그렇죠? 강화는 뭐예요? 점점 우리 긍정적인 강화 중에 하나가 뭐죠? 한번 칭찬을 해주니까 아동이 그 칭찬을 받으려고 그 행동을 계속 반복하는 게 강화죠. 그렇죠?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부모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칭찬 아니면 상 아니면 요즘 버전 핸드폰 업그레이드 저희 애들 보니까 뭐 그런 조건을 내세우면 아동은 어때요? 그걸 하려고 해주고 한번 그걸 해보면 좋거든요. 그러면 어때요? 그 다음에 자기가 먼저 더 요구를 하는 거죠. 엄마 내가 이번에 성적 한 1등급 더 올리면 이거 해주세요. 그러면 오케이 하면 어때요? 업그레이드가 돼서 열심히 하는 이게 강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용 가능한 행동을 격려하게 하는 것은 강화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15번. 학대받은 아동과 상담 시 주의할 점. 옳은 것. 아동이 잘못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죠. 해줘야 되는 거죠. 너가 이래서 폭력을 당한 건 마땅하다. 이러면 절대 안 되는 것이죠. 증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적인 장소에 적급해요? 아니죠. 부모를 처벌할 수 있다고 하면 애가 말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 다음에 가족을 치료 과정에 포함시키지 않아요? 아니죠. 아동 가정은 아동과 가족을 포함하는 거기 때문에 아동의 문제가 있으면 가족도 반드시 그 치료 과정에 포함시켜야 되는 것이고요. 신고하지 않겠다고 미리 알려줘요? 아니라는 거죠. 답은 1번. 자, 16번 문제는 죄송해요. 14번 문제가 동일한 문제가 너무 떠나서 일단 스킵하고요. 17번. 이 씨의 4세된 딸은 계절에 적절하지 않은 옷을 입고 몸에서 냄새가 나고 열이 나고 아파도 병원에 데려다 놓지 않고 집에 내버려 뒀어요. 아동학대 유형 중에 무엇에 해당하는 것이죠? 방임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그렇게 챕터 1에 대해서는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를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고요. 자, 중요한 거. 지금부터는 긴장 바짝 하고 들으셔야 돼요. 조시면 안 돼요. 아침 시간에 조실 분은 없으시죠? 아직은 초심을 갖고 계셔서 그렇지 않을 거라고 믿고요. 자, 성장 발달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순 숫자 암기가 굉장히 많고요. 이 부분 꼼꼼하게 정의하면 일단은 3분의 1은 먹고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집중적으로 공략해야 될 부분입니다. 오히려 질병은 더 쉬워요. 근데 여기는 헷갈리는 게 굉장히 많아요. 좋습니다. 자, 성장 발달 2에 보시면 자, 먼저
성장 발달의 개념을 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부하셨겠지만 학교 다닐 때 성장과 발달의 차이점을 물어보는 문제가 많죠. 성장은 무엇이고 발달이 무엇이냐, 이거 구별하셔야 된다고요. 그럼 성장은 뭐예요? 양적인 거죠. 동그라미 하셔야 되겠죠. 신체적인 크기, 부피 증가로 인한 양적 변화예요. 특정 관찰 가능하고 쉽게 관찰될 수 있어요. 그 예가 뭐라고요? 키, 몸무게, 그쵸? 발달은 양적인 게 아니라 뭐라고요? 질적 변화죠. 성장에 따른 기능적인 과정을 해서 질을 따지는 게 발달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거 먼저 구별하셔야 되겠죠? 성장과 발달의 차이점 구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성장 발달의 원리는 별표 많이 하세요. 반드시 must입니다. 매년마다 돌아가면서 나오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자, 그러면 성장 발달의 원리에서 첫 번째 특성이 뭐라고요? 복합적이라고요. 자, 연속적이라는 말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연속적이라는 게 뭐예요? 연차? 아니면 개월수에 따라서 점차 계속적으로 발달되는 것이죠. 그쵸? 몇 개월이 되면, 한 살이 되면, 두 살이 되면, 세 살이 되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뭐가 있어요? 비가역적이에요. 자, 여러분은 지금 한창 20대로 새파란 청춘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나이가 많죠. 그렇게 가끔씩 내가 20대로 가면 가지 못한 길에 대한 미련이 가끔은 있어요. 그렇죠? 그럼 내가 20대로 가고 싶어 하고 한번 간다고 갈 수 있나요? 없죠. 여러분들 10대로 갈 수 있어요? 못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가역성,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가역성의 특성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상호 관련된 복합성을 가지고 있고 유전적인 요인이 중요해요? 환경적인 요인이 중요해요? 서로 상호작용하는 게 더 중요하죠. 기본적으로 유전적인 요인 플러스 그 다음에 환경적인 요인으로 영향을 받아서 아동들이 크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일정한 방향성, 별표하세요. 방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일정한 방향으로 일사불란하게 정리가 되는 것인데, 자, 일정한 방향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예측 가능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쉽게 보세요. 아동이 아기가 뒤집었네? 조만간 뭐 하죠? 뒤집었어. 앉아있을 수 있겠네? 조만간 기어다니겠네? 좀 있으면 걸어다니겠네? 라는 예측할 수 있겠죠. 이게 방향성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밑에 1, 2, 3 별표하세요. 두부에서, 두미 발달, 머리도 꼬림이죠. 머리에서 아래로 발달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애가 제일 먼저 다리부터 발달하는 게 아니라 머리를 움직이는 것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머리에서부터 발로 발달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근원 발달의 원칙을 보시면 중심에서 말초예요. 그래서 중심에서 말초가 되는데 팔이 어떻게 움직여요? 손가락부터 움직여요? 아니죠. 얘부터 먼저 움직이고 점차 팔 굽히고 그다음에 손가락 움직여서 처음에는 어때요? 물건 잡고 그 다음에 어때요? 꼬물꼬물해서 책 페이지 넘기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심에서 말초로 간다라는 특성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전체적이고 구체적이다. 자, 큰 움직임부터 시작하고 세부적인 움직임이 나중에 발달하고 또 단순한 운동부터 시작해서 점차 복잡한 운동으로 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끔씩 세분화 원칙에서 전체적인 거에서 구체적으로 간다. 그런데 문제가 단순해서 복잡으로 나왔어요. 이거 처음 들어본 말이네? 이런 친구들이 있다고. 그거 아니에요. 같은 맥락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향성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순차적이다, 연속적이다. 자, 일생을 통해서 진행되는 연속적인 과정이고 논리적이다, 질서적인 순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개인차, 성장과 발달에는 개인차가 있어요. 자, 왜 개인차가 있을까요? 자, 똑같이 발달하는 게 아니죠. 유전적인 성향이 어떠냐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죠. 또 유전적인 것도 있지만 또 아까 유전적인 것과 환경적인 영향도 중요하다고 했죠. 유전적인 영향만 갖고 있으면 너무 슬퍼요, 이 세상은. 그래서 환경적인 영향도 고려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아동이 영양 생태가 좋으냐 나쁘냐에 따라서 발달이 빠르냐 늦으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차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결정적인 시기는 다른 말로 하면 최적기가 있다. 발달에는
꼭 그 발달 연령에 따른 최적기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보시면 신체 발달이나 정신적 발달이 급격히 이루어지는 특정한 시기가 있다라는 거죠. 그 시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 그래서 그 시기에 꼭 이루어져야 될 발달 과업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자극할 수 있는 환경적인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발달의 속도요. 자, 그래서 결정적 시기도 실제 문제에 14년도에 한번 나왔었죠. 제가 지금 이제 기출을 이야기를 하는데 최근 버전 것만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최근 뭐 14, 15년, 13년도 것들을 이제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할 거고, 그렇다고 이게 뭐 10년도 그 전 거에서 안 나왔다는 건 아니란 이야기예요. 꼭 나오는 거고. 그래서 특히 발달의 최적 시기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두뇌 발달은 언제까지 완성된다고 그랬죠? 혹시 기억나는 거? 2살. 그렇죠? 두뇌 발달의 최적의 시기는 2살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발달의 속도요. 순서가 있어서 예측 가능하다고 아까 설명드렸고요. 그렇지만 발달 속도는 일정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두 번째 땡별표요. 신체적 성장이 빠른 시기는 태아기. 그 다음에 영아기는 영아기가 언제까지죠? 한 달에서부터 12개월까지를 영아기라고 설명하는데, 여러분 누워있던 애가 고개를 가다가 뒤집고 어느 날 갑자기 걸어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제1급성장기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게 영아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떨 때 가장 성장이 크죠? 그렇죠. 청소년기죠. 특히 남학생들 경우에는 어때요? 저희 애들도 보면 봄에 샀던 교복이 가을에 안 맞아요. 너무나 막 순식간 10cm씩 커버리더라고요. 그럴 때 보면은 사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는 게 신체적 성장이 빠른 시기는 3가지. 태아기, 영아기, 청소년기. 그래서 영아기를 제1성장, 급속한 성장기, 청소년기를 제2 급속 성장기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성별은요. 속도가 여자가 먼저 발달해요? 남자애들이 먼저 발달해요? 여자애들이 먼저 발달하죠.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서로 상호 관련성이 있게 신체의 발달, 지적 발달, 사회 발달, 사회성 발달, 성격 발달 이러한 것들이 전부 서로 밀접하게 연관이 돼서 발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장 발달의 원리는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성장 발달의 단계, 순서, 이거는 모르시는 분은 없겠죠. 우리 신생아기는 언제까지죠? 그렇죠. 한 달까지죠. 태어나서. 그렇죠? 그러면 영아기는 한 달에서 그렇죠. 12개월. 그 다음에 다른 말로 하면 돌이죠. 우리 돌로 이야기할 때도 있고요. 12개월이고요. 그 다음에 유아기는 몇 살? 1에서 3세. 그 다음에 학령정기는 그렇죠. 3세에서 6세. 그 다음에 학령기는 그렇죠. 소위 말하는 초등학생 버전이죠. 7세에서 몇 세? 12세. 6학년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기는 그 12세 이후부터인 거죠. 13세. 뭐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자, 이거는 여러분 물론 이거는 기본으로 갖고 가셔야 되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주요 발달 이론은 이제 이건 간단히 표로 드렸는데, 이거는 계속 연마다 나오고 있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아동의 성장 발달 단계에서 각각 관련되는 이론들이 뭐예요? 제일 먼저 에릭슨의 그렇죠. 사회심리 발달, 프로이드 성심리 발달,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피아제 인지 발달, 또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건 기본으로 갖고 가셔야 된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계속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이 표는 어차피 설명을 할 거니까 넘어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동의 건강 사정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실습할 때 건강력 히스토리 테이킹 하셨었죠? 그렇죠? 그럴 때 어떤 것들을 사정해야 되느냐예요. 그래서 주어서 보시면 환병력, 과거력, 성장 발달력, 신체검진, 심리사회적 건강력, 성에 관한 건강력, 가족력, 영양상태 사정 등을 하셔야 되겠고요. 특히 2번 생리적인 사정을 발표하세요. 그러면 활력증후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2번 별표 우리 바이탈 순서에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여러분들 유니폼 있고요. 청소년과 그죠? 소아청소년과에 딱 바이탈 하러 제일 많이 하는 게 그거죠.
그쵸? 그 여러분들이 딱 들어가면 아동이 누나 왔네 좋네 언니 왔네 좋네 하던가요? 보는 순간 울지 않아요? 그쵸? 여러분들은 아동에게 뭔가 가해를 하는 가해자의 입장으로 애들은 인식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체온만 재려고 체온계 하려고 해도 싫어하죠. 기겁을 하잖아요 애들이요. 그쵸? 이미 울려놓고 하면 바이탈 정확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단 먼저 보라고요. 그렇게 해서 뭐부터 하라고? 호흡수부터 측정을 하고 맥박, 체온을 마지막으로 신체적 접촉하는 걸 제일 마지막으로 해야 되죠. 그래서 호흡수, 맥박, 체온수 이거 별표 기본. 자 여러분 이 생리적인 사정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국시 과목을 좀 많이 강의를 하게 됐어요.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점은 뭐냐면 기본 간호학과 관련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각 과목마다 공통적인 내용들을 파악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특히 기본 간호학에서는 강조하는 게 기본적인 거잖아요. 근데 아동과의 차이점 제일 많이 물어봐요. 특히 아동 간호학에서도 성인 간호의 차이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기본 간호학 시험 문제에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아동만 호흡수, 맥박, 체온 순으로 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하지만 이 순서 꼭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물론 성인은 체온을 먼저 측정해서 크게 문제는 없지만 아동은 호흡, 그 다음에 맥박, 체온으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동의 맥박을 잴 때는 어디를 체크해야 되죠? 어느 맥박? 심청맥박. 이거 꼭 기억하시라고요. 동그라미, 심청맥박 동그라미 하시고 근데 심청맥박을 몇 분 동안? 1분이요. 심청 동그라미 1분 동그라미. 근데 문제가 뭐가 나왔다고요? 심청맥박 위치가 어디냐? 그죠? 그래서 그 밑에 써있죠? 좌측 중앙 쇄골선과 3, 4늑간이 만나는 지점. 요것도 같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호흡은 복식호흡이에요? 흉식호흡이에요? 그렇죠. 아동은 복식이죠. 그죠? 성인은 흉식호흡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동의 복식호흡을 하기 때문에 애들은 배 움직임, 복부의 움직임을 보면서 아동은 전부 1분 측정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복식호흡 동그라미, 1분 측정 동그라미. 그 다음에 혈압이 나오죠? 자, 혈압은 항상 뭐가 나와요? 혈압의 커프 둘레 사이즈가 어떻게 되느냐? 넓이는 어떻게 되느냐? 또 여러분들 기본간호학에서도 뭐가 있죠? 어떨 때 혈압이 높게 측정되느냐? 어떨 때 혈압이 낮게 측정되느냐? 이거 시험 문제죠. 여기도 마찬가지. 그래서 적절한 커프를 사용해야 되죠. 성인 커프를 아동에게 써도 안 되고, 그렇죠? 아동 커프를 성인에게 써도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커프 넓이는 아동 상박의 크기를 고려해서 3분의 2 동그라미 하셔야 돼요. 3분의 2를 넘는 게 차이점, 성인하고 차이점은 꼭 공부하셔야 돼요. 3분의 2 별표. 자, 그 다음에 너무 좁은 커프는 이건 기본에서 나오는 거죠. 혈압이 어떻게 측정이 되죠? 높게 나오죠. 너무 성인 거를 아동에게 갖다가 혈압을 측했을 때는 낮게 나오는 것이죠. 이것도 같이 연결하셔야 되죠. 그래서 미국 심장협회 커프 크기 권장. 이거는 실제 기본에서도 나오는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넓이는 어깨 끝에서 팔꿈치 사이에 중간점에서 측정한 팔둘레 40에서 50% 단순 숫자 메모리요. 기억하셔야 되고요. 팔둘레 80에서 100%를 덮는 길이를 쓰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숫자를 메모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신체 사정은 보시면 머리에서 발끝까지는 바로 아실 거고요. 키랑 몸무게는 다 아실 거고 특히 여러분 몸무게 잴 때는 몸무게 제로잉 맞춰야 되죠. 조금이라도 더 여러분은 다 믿으니까 어때요? 체온계 잴려면 0점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조금이라도 오버웨이트 되면 안 되니까 0부터 맞추잖아요. 그거 해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3번 별표만이요. 림프절에 대한 거는 이미 굉장히 많이 나왔던 문제예요. 자, 정상 아동의 림프절의 특성을 봐보세요. 작다. 이건 금방 안 외워도 되죠. 통증이 없다. 안 외워도 되죠. 근데 여러분들 물음표. 움직임이 있다. 이거 움직임이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데 약간의 움직임이 있는 게 정상이라고요. 이거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커요. 그 다음에 만졌는데 통증이 있고 뭔가 따뜻해요. 뭐가 문제가 있죠? 뭐예요? 염증이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커져 있거나 따뜻하고 압통을 느끼는 경우에는 감염, 염증을 알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3번 별표요. 자, 림프절의 사이즈 크기가 시험 문제 많이 나왔죠. 6세에는 빠르게 커져요. 그쵸? 어느 크기만큼? 그렇죠. 6세에는
성인 크기만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몇 살? 두 번째 12세라고 그랬죠. 요때가 성인 크기예요. 그러면 성인 크기에 곱하기 2배가 된대요. 그러면 6세 곱하기 2는 얼마요? 그렇죠. 이렇게 외우시라고요. 그래서 12세 때는 성인의 2배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시죠? 6세 때가 성인의 크기예요. 그러면 6 곱하기 이때 성인의 곱하기 2배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고민하지 말죠. 12세 당연히 되는 거죠. 그랬다가 몇 세 다시 줄어든다고, 성인 수준으로. 그렇죠. 사춘기. 그렇죠. 요 시기 지나면 다시 줄어드는 특성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눈 보세요. 눈은 이때 사시검진을 해야 되는데 4개월 별표하세요.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예요. 생후 4개월 별표. 양한시가 이때부터 발달해요. 시력이. 그래서 양한시가 발달하는 시기를 물어보는 문제가 많아요. 4개월. 그 다음에 각막관 검사, 차폐 노출 검사를 사시검진하기 위해서 한다라는 것도 별표하세요. 이거는 기본간호학에서 문제가 아마 나올 거예요. 그래서 각막관 검사, 차폐 노출 검사 시행하는 거고, 이거는 기본간호학에서 자세하게 설명되는 부분이어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동검검사, 주변시, 색각검사, 시력검진도 기본간호학에서 눈의 신체사정 부분에서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기본이랑 많이 겹치는 부분인데, 귀 보세요. 투명하고 맑은 진주색, 약간 밝은 회색, 이런 건 정상이고요. 그 다음에 청력 검진할 때는 당연히 청력계를 이용하는 건 아실 거고, 웨버와 린네 검사 차이점 아시죠? 자, 여러분, 웨버 검사는 뭐예요? 웨버 검사. 청력, 음파를 어디다 놓고 하는 거죠? 머리에다 놓고 하는 거죠. 그쵸? 여기다 띵 울리면 양쪽에서 제대로 들리는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잘 들리면 정상인 거고, 어느 쪽이 안 들린다 그러면 골전도에 문제가 있다라고 파악하는 게 웨버 검사예요. 그래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골전도 웨버 검사는 쉽게 생각하면 W자죠. 여기 머리에다가 띵 하고 놀려서 양쪽에서 들리는지를 본다라고 하면 되고요. 이거는 골전도, 양쪽으로 골에서 전도가 잘 되고 있는지를 보는 게 웨버 검사예요. 그러면 린네는 무슨 검사죠? 지금 내용에서 보시면 음차를 중앙에 놓고 양쪽 귀를 사정한다. 이 말 갖고 참 애매하죠. 자, 음차를 어디다 놓냐면 여기 귓바퀴 쪽에 음양돌이 튀어나온 부분이 있죠. 여기 음양돌기에다 딱 놓고 울려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대상자가 소리가 안 들려요 하면 이걸 어떻게 해요? 다시 귀 앞에다가 놓고 소리 차이를 보는 거죠. 자, 보세요. 이게 음차예요. 그래서 띵 여기다 놓고 울려요. 소리가 이제 들리나요? 네. 안 들릴 때 말씀하세요. 안 들려요? 그러면 요때 딱 갖다 대는 거죠. 그래서 들리나요?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골기 정도와 골 정도의 차이를 같이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공기 전도와 골 전도의 차이를 보는 건데, 정상적으로 하면 어떤 게 더 길어질까? 긴 게 맞을까요? 공기 전도가 골 전도보다 2배 정도 더 길게 느껴져야 되는 게 정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기본간호학에서 훨씬 더 자세하게, 이거는 성인과 아동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기본에 대한 거를 다시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공기 전도보다 골 전도가 2배 정도 더 길게 느껴져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 복부 보세요. 복부는 우리 순서 별표 1번. 복부를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순서가 어떻게 되죠? 시진, 청진, 타진, 촉진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순서 기억하셔야 돼요. 복부는 이거 시청타촉이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순서로 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영양사정은 어때요? 영양 상태를 평가하는 건 여러분들 금방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덴버의 발달선별 검사 DDST가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왔죠. 자, 발달사정 5번 별표하세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땡에서 뭐가 중요할까요? 핵심 단어를 찾아보자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거는 기형이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고개 끄덕끄덕하면 안 돼요. 기형이 있는 걸 보는 게 아니라
잠재적인 문제, 얘가 어떤 문제를 지금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를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잠재적으로 발달할 때, 그러니까 얘가 발달하는데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는 거죠. 잠재적인 발달 문제 동그라미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생후 6살부터 6살까지, 그쵸? 학교 들어가기 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6살까지 아동의 발달 사정한다 별표. 그 다음 실제 기출은 뭐냐면 DDST의 4개의 범주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되겠죠? 개인 사회성의 검사가 어떻고, 그 다음에 미세운동의 적응이 어떻고, 언어가 어떻게 언어가 제대로 그 나이에 따라서 발달하는지, 전체 운동이 나이 연령에 따라서 발달하는지 보는 4개의 범주는 꼭 별표 많이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4번째 땡에서는 핵심 단어가 뭐냐면 지능검사가 아니고 뭐 보는 거라고요? 발달이 얘가 얼마나 늦어지고 있는지, 발달 지연 동그라미 하셔야 돼요. 발달 지연을 보는 검사라는 것입니다. 자, 지능검사가 아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 나오죠. 뭔것이 아니고 뭔것이다. 그러면 이거를 뭔것이고 뭔것이 아니다. 이렇게 문제를 변형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발달 지연 검사고, 그 다음에 연령. 그 연령 발달에 대해서 얘가 얼마나 행동이나 언어가 딜레이되고 늦어지고 있는지를 보는 검사이기 때문에 연령선을 정확하게 표시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특히 미숙아들은, 우리 미숙아 그러면 몇 주로 이야기를 하죠? 자, 저 보세요. 모성강학도 저도 강의를 하지만 우리 미숙아 재택기간 몇 주를 미숙아로 하나요? 자,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제 저랑 공부하면서 정리하시겠지만 몇 주? 37주. 여러분 36주 6일에 3.5kg 그럼 걔는 정상화예요? 아니에요. 3.5kg는 정상화지만 하루 차이로 얘는 미숙아 진단이 붙어요. 37주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미숙아인 경우에는 연령선을 반드시 교정해야 되죠. 얘가 36주에 태어났어요. 한 달 빨리 태어났어요. 그쵸? 그럼 우리나라는 생일 기준하는 거니까 좀 문제가 있긴 하지만 얘를 맞출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현재 얘가 실제 지금 얘가 그렇게 나오긴 했지만, 자, 예전 보세요. 밑에 분만 예정일보다 5주 빨리 출생한 48주요. 그쵸? 48주 영화예요. 그러면 얘를 48주로 줄 꺼놓고, 자, 각각의 아까 항목들이 있다 그랬죠. 카테고리가 있었죠. 언어가 어떻고 사회성이 어떻고 라는 항목들이 있어요. 그러면 밑에서는 뭐가 있냐면 원령 발달 단계 개월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처럼 얘가 48주예요. 그럼 48주에 선 그어놓고 얘가 어디가 딜레이 되고 있느냐를 보면 안 된다고요. 정상적인 건강 아동의 48주는 48주에 맞추면 돼. 그렇지만 얘가 지금 예전으로 몇 주 빨리 태어났다고 그랬죠? 5주요. 그러면 5주나 빨리, 한 달 조금 더 빨리 일찍 태어난 거잖아요. 그러면 얘를 48주를 맞추면 안 되죠. 그만큼 얘는 딜레이, 얘를 5주 빨리 태어난 미숙아를 48주에 맞춰놓으면 얘는 걸리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48주에서 5주를 빼라고요. 그럼 실제 나이는 몇 주야 얘가? 43주겠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야 돼? 43주에다가 연령선을 정해놓고 요 기준을 가지고 딜레이 되는 걸 확인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연령선을 반드시 교정해야 된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연의 횟수에 채점을 둔다는 거예요. 아까 발달 지연을 보는 게 목표라고 했었죠. 그래서 지연의 횟수다라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잠깐 쉬었다가 진행하겠습니다.